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더 명쾌하게 풀어주실 세 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강병원 의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요즘 식당이 껴있는 건물들이 많이 비싼데, 그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가벼운 질문 먼저 해야 되겠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상 신고 내용. 자, 이제 보면요.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분이 229명, 79.3%. 그러니까 10분들 가운데 8분은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되는데 세 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시는지요? 백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좀 늘은 축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오늘 아침 방송 때문에 챙겨보니까 조금 네네. 늘은 의원에 속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집을 한 채 팔았습니다. 네네. 공시지가가 있는 것이 매매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 좀 차익이 있으셨군요. 그 부분이 재산 등록이 좀 반영돼서 약간 조금 늘었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떠세요?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그 비율에 맞춰서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이 그렇게 한 80%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재산 내역 공개하신 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재산 신고하면서 결혼할 때 부인한테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선물했는데요. 예. 제가 그걸 빼놓지 않고 했더니 특이한 재산 신고한 사람으로 꼭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게 들어갔어요. 네, 1,000만 원 상당의. 네네. 보니까 저도 저랑 집사람이 함께 맞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축하고 그랬더니 그게 좀 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셔서 그 세금이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뭐 여러 가지로 덜컥거리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료 제출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 제출했다. 너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께서 보시기에 자료 제출이 좀 많이 부족했나?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청문위원들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더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박영선 후보가 한 의원 시절에 오선 의원이죠. 40여 차례 청문회할 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 기억이 압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네네. 대비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뭐 의정활동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수 자료를 요구하고 또 요구받은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것까지 요구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소명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는 없어서 못 준다. 있는데도 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소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 눈높이 받을 때 부족했다. 좀 자료를 거부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이거 뭐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제출을 거부하는 태도 문제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네네. 진정성이 부족했고 좀 일부에 좀 뻔뻔스럽다 이런 느낌까지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 의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청문 후보자는 사실은 이게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응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청문회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이제 장관 후보자의 역량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도덕성도 평가하죠. 뭐 개인의 흠집내기나 아니면은 뭐 신상에 대한 너무 비하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요번에 이제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아들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그 학비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은 늘 청문회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공개들을 금융거래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하기를 좀 꺼려했고 그리고 2,252건의 자료 요구 중에 145건을 이제 안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민감한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청문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게끔 청문회가 이루어져서 후보자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한 명도 안 됐잖아요. 네. 참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봐서는 뭐 보고서 채택은 한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한국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봐서는 보고서 채택은 다 안 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기한이 부적격으로 있잖아요. 그 20일 이내에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청와대에서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어 예.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야 간의 좀 정쟁 구도가 너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후보자 중에 몇몇 분들은 좀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 채택도 약속되어 있었던 채택도 다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7명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이렇게 좀 뭐 딜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박영선 후보자는 재벌 개혁에 앞장섰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저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시간은 조금 좀 부족을 했고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252건 중 145건이 미제출됐는데요. 그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후보자 자녀 사교육 이수내역. 예. 후보자의 자녀의 한국어 가능 여부. 자녀의 대학 입학 시 자기소개서. 후보자의 암수술, 뭐 일시병원, 뭐 후보자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재혼 포함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 우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꼭 자료로 받아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쟁점이 된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뭐 과다한 요구일 수는 있으나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제출한 부분들이 쟁점이 된 거거든요. 예. 이제 후보자가 사실은 뭐 황후급의 진료를 받았다라는 제보에 의해서 청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네. 과정에서 뭐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걸 입증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학병원의 경우 상당 기간 몇 개월 동안 이 진료를 대기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예인데 네. 당일날 그것을 또 뭐 바로 진료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의 의혹은 분명히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후보자 스스로도 털어내기 위해서 저는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사검증의 과정에서 그러나 본의 아니게 황교안 대표를 향한 한국당의 이 동영상 CD 문제가 그냥 화제의 중심으로 확 부각이 됐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건지요? 그래서 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 갑자기 황교안 우리 당대표에게 당시에 법무차관 김학의 법무차관의 어떤 CD를 꺼내 보이며 임무를 만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명백히 위증으로 지금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같이 보진 않았다 이렇게 바로 말을 또 바꿨어요. 말을 바꾼 거 위증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어제 기록이 나왔어요. 6월 17일에 2013년 6월 17일에 의회 속기록에 보면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죠. 네네.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회 속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6월 알고 있다는 6월 17일 이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교안 시점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위증과 관련돼 있는 문제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와 별도로 청문회장에서 이런 위증한 부분은 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한교안 대표를 끄잡아냈을까? 저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황교안 대표의 흠집 얘기와 관련돼 있고 또 자신 있게 이제 소명해야 될 여러 가지 청문회 의혹 사항들의 어떤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이용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청문회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기 충분한 발언입니다. 당장 지금 박영선 의원 청문회 내용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보다는 한교안 대표 CD 문제가 박영선에게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청문회 어떤 대응 태도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아까 7명 전체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박영선 후보에게 의도했든 아니든 그 책임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정말 부적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대응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강 의원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박영선 후보자의 그걸 보면서요. 삼국지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박영선 잡으려다가 결국은 황교안 잡는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뭐 위증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정을 했고 또 국무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증죄를 처벌하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2013년 3월 13일이죠. 그 박영선 후보자의 일정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박병석 부의장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만난 것들이 다 증언으로 또 일정들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서 CD를 같이 보면서 했다는 것은 말을 정정을 했지만 이런 동영상이 있고 이런 분이 임명될 경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으니 적절 조치를 취하는 게 얘기를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밝혀져야지만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샵 0945 유료 문자로 주고 계십니다. 4565분께서 박영선 후보자님의 완벽한 서류 제출보다는 장관 후보자다운 실력과 연륜이 묻어나는 여유와 넉넉함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뭐 제1야당과 제1여당의 어떤 이런 공방을 지켜보시는 바른미래당의 지금 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청문회 특히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히려 황교안과 박영선의 어떤 진실 공방으로 가는 부분들을 보고 이게 후보자의 청문회인가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께서 2013년도에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관의 경우는 왜 검증이 좀 이렇게 부족했냐라는 질의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법무부 차관은 저도 법사위에 4년 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관에 대한 검증과 당시 법사위원장과는 아주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질문한 것도 저는 좀 의아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박영선 후보자가 어떤 의도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장관에 대한 후보자 청문회로서 장관이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중기부를 이끌어갈지 또 내각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진실 공방으로 가고 또 그것이 만약에 그 CD를 진짜로 본인이 받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연유에서 그것이 입수가 하게 됐는지 또 박지원 의원도 지금 그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실제로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그 입수했으며 지금도 이런 사진과 CD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놔야죠. 예. 그냥 말로만 해서 서로의 진실 공방을 따지게 된다면 이건 진흙탕 싸움이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곽상도 의원 등등 해가지고서 뭐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시기에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네. 차관 임명을 받았는데 장관이 인사검증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 당시 아마 인사검증을 했다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조홍천 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곽상도 민정수석 밑에서. 그래서 오히려 인사검증의 책임과 또 권한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인 조홍천 의원한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저도 차관할 때 겪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왜 정치 보복한 이야기 나오냐 그런 주장이 나오냐 이게 당연한 거죠.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국민적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 감사원 청구까지 청구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와 의정 활동이 좀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소속인데 2017년에 구성되어 있어요. 예. 이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걸 강력하게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딱 지명을 했어요. 곽상도 의원까지 네네. 포함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업무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검찰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찰총장이 있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인 조홍천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제외해놓고 곽상도만 조사해라 이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고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이게 문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우리 진실 규명하는데 찬성하면 저는 특검하자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특검을 제시했어요? 조건부 특검은 어떤 분 제시했는지 모르고 저희들 당의 많은 의원들은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하자. 진실을 규명하는데 우리가 하든 그거 할 필요 없다. 네네. 당시에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차관이 인사해서 검증이 책임이었고요. 제가 시간적으로 저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뭐 전 특검하는데 문제가 없고 특검한다면 당연히 공직기강 비서관 조홍천 의원이 담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든 걸 조사를 해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거든요.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당시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 도움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시스템상을 보면은. 그러면 검찰총장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조사하고 어떤 사람 조사 안 해서 진실이 반쪽아리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하등 주저할 이유가 없고요. 진실을 국민 눈높이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당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그럼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사건은 김학의 성폭력 동영상에 대한 그 당시에 축소 은폐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검증 과정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하고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고 그게 성폭력이라든지 뇌물 이런 것들이 이미 보고되었었는데도 임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청와대가 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임명 후에 밝혀져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있었고 은폐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네. 결국 보면은 왜 도대체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의를 원하는데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정의를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김학의 건에 대한 축소 은폐가 본질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조홍천 동영상 사건을 몰아가는 것은 좀 물타기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권고하고 본안 권고를 하고 그 이전에도 시사철 조사를 했는데 진행되다가 갑자기 왜 이 시점에 나왔느냐.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 대표로 딱 되고부터 이 갑자기 부각되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것이 2013년도, 2015년도 두 번의 검찰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강병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 부정한 권력이 이것을 은폐 축소한 그 검찰이 개입돼 있는 또 권력층이 개입돼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5일, 3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특검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을 주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 부분 스스로 독립적으로 특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손혜원 특검이다 무슨 뭐 다른 특검들을 자꾸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진상규명에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특검을 열어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좀 숨 고르게 하고 좀 오겠습니다. 1부를 일단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